정치학 연구 방법론 두 번째 주제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 주제는 여기 화이트보드에 붙여놓았습니다만 과학적 지식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쓰나, 이 세 가지입니다. 1강과 마찬가지로 20분씩 간략하게 세 번에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강에서 우리는 도대체 연구 방법론, 또 연구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본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요약을 하자면 결국 연구 방법이나 연구 방법론은 과학적 지식을 생산하는 데 적용되는 기본적인 시각, 구도, 맥락, 그리고 그것에 입각한 다양한 도구들, 또 방법들을 모두 포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방법론과 방법을 굳이 분리해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연구방법론 그러면은 뭐 계량 통계 분석 기법이라든가 서베이 기법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 혹은 기법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논의하는 연구방법론은 그것보다는 좀 범위가 넓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간단히 말해서 연구 방법론은 우리가 과학적 지식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동원하는 방법을 정당화해 주는, 즉 그것이 왜 타당한 것인가를 밝혀주는 그런 전제들, 그리고 협약들, 다시 말해서 과학계 내에서 널리 확산되어 있는 그런 합의를 말합니다. 예를 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함수를 많이 사용하는데, 왜 함수를 사용하느냐? 함수는 결국 논리적 인과 추론의 한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논리적 인과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결과가 서로 연결되어야 하고, 또 원인이 바뀌면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일정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그런 그 상황을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얘기하거든요. 지난번에 그걸 이제 항상적 연계, constant conjunction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만, constant conjunction이 바로 함수의 타당성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constant conjunction을 포함하여 시간적 순차라든가 혹은 탈호의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제들이 있죠. 그 전제를 우리가 구체적인 도구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말을 바꿔서 우리가 사용하는 인과관계를 찾는 도구들은 이런 전제들을 밑에 두고 있다. 전제들에 기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방법론은 바로 모든 연구방법을 정당화해주는 논리적인 약속들을 뜻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죠. 오늘은 결국 우리가 연구방법론을 왜 공부하느냐, 혹은 연구방법을 왜 습득하느냐, 그건 바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지요. 지난번에 강아지 집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결국 연구방법론 혹은 연구방법은 과학적 지식을 만들어내는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지식 생산 기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기제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구와 절차, 기법 뭐 등등 이런 것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기제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연구 방법론의 목표는 그것을 통해 과학적 지식을 생산하는 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 방법론이나 연구 방법이 과연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또 어떤 논리와 절차로 과학적 지식을 생산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논의해야 되는 것은 과학적 지식은 무엇이냐? 어떻게 생겼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에 관해서 먼저 논의해야 합니다. 조금 그 바보 같은 예를 들자면 계집이 어떻게 생겼나를 알아야지 그것을 만들려면 어떤 도구가 필요한가를 선택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요즘 이제 그런 일들을 보기가 참 드물어졌습니다만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아들이나 딸에게 입히기 위해서 스웨터를 짰죠. 목도리도 짜고. 그런데 일단 스웨터가 어떻게 생겼나를 알아야지 또 목도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지 무엇으로 어떻게 뜰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 방법론이나 연구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러한 연구 방법론 혹은 방법을 통해서 생산하려는 과학적 지식, 이 과연 어떻게 생겼나, 또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도대체 그런 것을 만들어서 무엇에 쓰나,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적 지식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지금 매일 공기를 마시면서 살잖아요. 진공 속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죠. 그러면 공기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습니까? 제가 알기에 우리가 매일 호흡하는 공기에는 78%의 질소, 그리고 21%의 산소, 그리고 나머지 1%에는 뭐 아르곤이나 뭐 등등 수소 등 또 이산화탄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기는 78%의 질소와 21%의 산소와 1%에 달하는 작은 그런 구성인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말입니까? 공기를 서술하는 말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서술적 진술이라고 부르고, 과학적 지식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서술적 진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지식에는 서술적 지식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설명적 지식도 들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설명적 진술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느냐를 따져보면, 과학적 지식은 무엇인가가 왜 나타났는가, 왜 그러한 모습을 띠고 나타났는가를 밝히는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어떤 현상이 무엇 때문에 어떤 조건 하에서 나타났느냐를 밝히는 작업을 우리는 과학적 설명, scientific explanation이라고 부르거든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데 사용되는 지식, 그것을 우리는 설명적 지식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주 고유한 형태의 진술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 들었죠? 어떻습니까? 이거는
힘 혹은 힘의 크기에 관한 진술이에요. 큰 힘도 있고 작은 힘도 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는 힘의 크기가 변화하는 것을 관측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바로 질량과 가속도의 고백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질량이 굉장히 큰 자동차가 아주 높은 가속도로 벽을 들이받으면 벽이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왜? 강한 힘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해서 이 진술은 힘의 크기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진술이지요. 우리는 이와 같은 진술들로 이루어진 과학적 지식을 설명적 지식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 정치학도 굉장히 많은 서술적인 지식과 설명적 지식을 갖고 있지요. 예컨대 의회제 국가에 있어서 행정부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의해 구성된다. 뭡니까? 서술적 지식이죠.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그런 서술적 지식은 의회제 국가에서 행정부, 내각이라고도 부릅니다만, 내각이 구성되는 그런 절차에 관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그려주고 있다는 얘기죠. 서술적 지식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이 지식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후보자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후보자 선택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나를 제시한, 주장한 그런 설명적 지식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총선거에서 여당 후보에게 투표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야당 후보에게 투표했다. 나는 야당 후보에게 투표했고 내 동생은 여당 후보에게 투표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 따라서 총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선택이 달라진단 말이죠.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아버지는 여당에게 투표하고 어머니는 야당에게 투표하셨을까? 나는 왜 야당에게 투표했고 내 동생은 왜 여당에게 투표했을까? 왜? 라는 질문 아닙니까?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라는 질문과 같은 거죠. 이 진술에 따르면 바로 유권자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정당 선호에 따라 후보자를 선택한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 이런 진술입니다. 여당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당 선호를 갖고 있겠고 그 사람은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죠. 반대로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 야당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은 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과학적 지식, 특히 그 중에서 설명적 지식은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어떤 형태입니까? 원인, 결과, 그리고 화살표가 의미하는 인과관계. 이런 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인과형 진술 혹은 인과적 진술, 이렇게 부릅니다. causal statement, causal이라는 것은 인과적인 이런 뜻이고 statement는 진술 아닙니까? 그래서 과학적 지식 가운데 설명적 지식은 이와 같은 인과형 진술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는 뉴턴의 힘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인과형 진술이에요. 수학적인 표현으로 그 등호가 되어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화살표죠. 질량과 가속도의 고백 크기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힘도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보면 이런 causal statement들, 즉 인과형 진술들은 심볼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런 말들을 사용하기도 해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개념 혹은 용어로 이루어져 있던 혹은 부호, 기호,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던 과학적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설명적 지식은 인과형 진술의 형태를 취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조금 일반적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에서 X라는 기호는 원인을 뜻하고 Y라는 기호는 그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긴 과학적 지식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면은 이 진술에 따르면 Y의 모습이 변화하는 것은 X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데, 즉 Y를 변화시킨 원인은 X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의 원인만을 여기 포함하고 있잖아요. 아까 예로 돌아가서 후보자 선택이 정당 선호로 결정된다라는 진술이었는데, 여러분 왜 다른 원인이 없겠습니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국회의원 총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누구에게 표를 던질까를 결정해주는 원인은 정당 선호 하나만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뭡니까? X1, X2로부터 XN에 이르는 N개의 원인이 Y의 변화를 야기한다. 이렇게 쓰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겠죠. 그렇다고 어떤 현상이 하나의 원인만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현상들은 그것이 물리적 현상이건 정치 현상이건 경제적인 현상이건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는 데에는 여러 개의 원인이 작동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X1, X2부터 XN이 원인이고 Y가 결과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정당 선호라든가 어떤 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이념적 지향성이라든가 혹은 정부의 업적에 대한 나름의 평가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의 원인이 어우러져서 후보자 선택을 야기하게 된 겁니다. 후보자 선택이란 결국 선거에 출마한 여러 후보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지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Y와 X1, X2부터 XN 화살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우린 여기다가 이름을 붙이죠. 여기도 이름을 붙이고 여기도 이름을 붙여요. 가장 우리가 널리 사용되는 이름은 종속변인 혹은 종속변수 그리고 독립변인 혹은 독립변수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미디어에 보면은 변수라는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변수는 수량으로 이루어진 원인들을 말해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나 혹은 뭐 수출입액이라든가 등등 물가지수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원인들이 정부에 대한 지지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물가지수 또 뭐 교역액, 수출입액 혹은 뭐 1인당 국민소득 그런 건 전부 수량화되어 있죠. 그래서 변수라고 불러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다루는 X와 Y들에는 수량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좌경이냐 우경이냐 이런 거는 수량으로 표현할 수 없지요. 또 내가 정치적 신뢰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내가 정부나 대통령이나 의회를 신뢰한다면 얼마나 신뢰하느냐? 아주 많이 신뢰한다. 그저 신뢰한다. 신뢰 안 한다. 정말 신뢰 안 한다. 이런 것도 수량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변수보다는 변인이 좋겠습니다. 변하는 원인들, 변하는 인자들, 물론 그 중에는 수량화된 변수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과형 진술에서 원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들을 일컬어 우리는 독립변인이라고 부르고 그것들이 변화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 그것을 우리는 종속변인 혹은 종속변수라고 부릅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